안녕하십니까. 무상보리심입니다. 그동안은 그 네이버 블로그 가치투자 이야기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그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하다가 제가 느끼거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야겠다. 그런 방향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뭐 투자 강의라는 종류의 저기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썼습니다. 아마 어, 이게 뭐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정교하게 다듬은 글은 아니라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제가 주식에 대한 시간 비중은 조금 줄이고 제 본업이 부동산 중개다 보니까 또 부동산 중개가 또 투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와서 앞으로는 좀 부동산 중개 쪽에 시간을 다시 좀 더 할애해서 적정한 비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 뭐냐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안 하고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어, 나눌 수 있- 나누려고 나누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아니고 동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마 어, 실력이 많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은 아니고 아직 그 기초가 부족하신 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투자에 대한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동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게으른 가치 투자라는 걸로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게으른 자를 앞에 뺐어요. 약간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하루에 5시간씩 이틀에 걸쳐서 한 강의인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뭐 시간 제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고 나중에는 이 투자법에 맞는 적정한 기업을 찾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깊은 분석은 좀 힘들고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어, 계속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투자 원칙 첫 번째가 절대로 손실을 보지 마라. 이게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그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게 되면 쉽게 그러니까 금방금방 매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상한 기업, 뭐 테마주, 뭐 그리고 각종 테마죠. 그런 기업들이 막 주가가 상승할 때 그리고 요즘 또 바이오가 최근에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막 오늘도 뭐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게 되는데 그게 잘 되면 되는데 희한하게 사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손실을 보고 물려서 막 1년, 2년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손실 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아주 신중한 투자자인 거죠. 예,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워런 버핏이 괜히 이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섣부르게 매수하고 매도해서 손실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매수했지만 우연찮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수익이 어떤 이유로 해서 난 것인지 알고 있어야만 다음번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쵸? 투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손실이 났는지, 왜 이익이 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가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원칙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계속 헤매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돈을 잃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치를 몰라서 비싸게 사고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가치 문제죠. 가치만 안다면 비싸게 살 이유가 없고 가치보다 싸게 팔 이유가 없겠죠. 뭐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 이견이 상당히 많지만 뭐 아마 제가 그 차차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돈을 잃는 이유가 욕심에 비싸게 사고 공포에 싸게 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두 번째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저도 이런 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비싸게 사고 공포에 싸게 팝니다. 이런 심리 문제를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보통 바이오주 이런 거 간다 생각하고 삼상만 성공하면 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막 이런 그 생각만으로도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죠. 수익 내시는 분들이 뭐 상위 1, 2%, 2, 3%밖에 안 되죠.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다 잃는 거고.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잃는 사람의 돈이 수익을 내는 사람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인데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뭐 초보자라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 경험한 바로 의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가치는 실적이 결정합니다. 기업이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고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인 주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실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요즘 무슨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요즘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예, 하여튼 제가 행동심리학, 행동심리학 이런 거 보시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가치 못지않게 심리도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심리가 깔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보통. 그리고 그 긍정적인 심리가 만연해지면은 오버슈팅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가치이고 그리고 실적, 두 번째는 심리인데 우리는 거의 한 9할은 이 실적, 기업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한 1할 정도만 시장 심리 뭐 이런 거에 관심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면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가치가 우량하다고 생각했던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서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만약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성장했다. 아니면 좀 많이 성장해서 100%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주가도 30% 내지는 100% 정도만 오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에 심리가 반영이 되면 100%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 300%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테마주 이런 것들에서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죠. 이 가치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안철수 테마주라든가 뭐 이낙연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뭐 조국 테마주 최근에 이런 것들 보면 그 사람이 잘 나가고 그럴 때 주가도 엄청 잘 나가고 아니면 뭐 이번에 조국 그 장관이 퇴임을 했죠. 퇴임을 했는데 그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하루에 뭐 20%, 30%씩. 예. 이거는 가치와 상관없이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테마주로서 한 게 대북 테마주가 좀 많이 떴었죠. 그래서 대북 테마가 부는 바람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었는데 어, 그 중에 실적을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북 테마주가 다시 죽어갖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만약에 실적이 있고 가치가 우량하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버슈팅이 있다면 언더슈팅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르면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너무 앞으로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예, 영원히 우상향하는 건 없어요. 그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에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도 많고 시장 자체도 미국 내수 시장 자체도 크고 또 그 대부분의 기업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영,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크기에 무궁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적 혜자라든가 뭐 어떤 시장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열 위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나오면 언더슈팅도 나오고 언더슈팅 나오면 다시 오버슈팅도 나오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러한 주가 변동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주 예뻐하는 미인주는 보통 오버슈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미인주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거나 혐오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가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변동한다는 것을. 자, 오버슈팅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주가는 비싸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라는 포지션을 취하면 매수하기가 주저됩니다. 자, 보면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인데요. FPCB를 만드는 기업이죠. 경제적 해자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왜냐면 이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016년도에 이때가
약 10,000원 정도 선에 거래됐는데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70,000원까지 약 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요런 데서 우리가 잡아서 요런 10,000원에 잡아서 70,000원에 팔거나 요런 요런데 요렇게 20,000원 정도에 잡아서 70,000원에 팔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7만원에서 누군가는 샀겠죠. 거래가 이루어진 거니까. 누구는 팔고 누구는 샀습니다. 지금 누구는 샀는데 만약에 이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오버슈팅이 왜 나오는가 그거를 보셔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쵸? 거기에 심리가 플러스 되면 이러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애플이 그 아이폰을 팔면서 잘 팔았죠. 잘 팔아서 1,000억 정도 선수금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야, 내가 1,000억 줄 테니까 장비 사고 원재료 사서 FPCB 만들어서 납품해라. 그러면 내가 사줄게 하고 1,000억을 쏴준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이때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에 3년 연속 적자를 봤지만 2017년도에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그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적자를 봤습니다. 2018년도. 왜냐하면 얘네들이 FPCB를 만들었지만 수율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야 니들 안돼 니들 제품 못 받아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비 커버도 못하니까는 이렇게 적자를 실현하고 이게 이제 전망이니까 실제로 볼까요? 적자를 받는지 어떠는지 보시면 그렇죠. 적자를 받네요. 662억. 예, 약간 더 적자를 받네요. 예상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이 실적이라는 겁니다. 이 실적. 그쵸?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다시 끌어내린 거는 이 적자인 거고요. 그래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실적이다. 그리고 기업 가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때 7월부터 남다른 실적을 보여줬죠. 7월부터 2017년 7월 2분기 그쵸 여기서부터 남다른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2018년 1분기부터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뭐냐면 자본이 이제 자본 총계를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이 이렇게 펜이 이렇게 되는구나. 오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야 이런 게 있었네. 자본이 이때 2015년도에 여기 2,500에서 이때 3천억으로 증가했는데 돈을 번 거잖아요. 아니 자본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782억에서 37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자본 총계가 늘어난 이유는 증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업 가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자본으로 봤을 때는 이 반짝인 실적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싼 게 좋으니까 이 한국전자라는 기업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노란색.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왜 올라왔을까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겁니다.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게 좀 그런가? 색깔이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연히 실적이 나빠져서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600억에서 이렇게 800억까지 쭉 올라갔네요. 그쵸? 800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680억에서 827억, 904억. 그래서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2017년, 18년도, 17년, 18년도에는 실적이 꺾이죠. 실적이 꺾이면은 실적이 꺾이면 주가는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빠지면 그 하방 경직성이 나와요. 주가라는 게. 왜냐면 기업의 그 적정 가치 대비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 한국단자를 안 봤지만 보시면 올해 실적이 어떤가 볼까요? 주가는 여기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네요. 그쵸? 보시면 18년도, 19년도 올해 반기 150억 벌었네요. 150억 벌었으니까 주가 저기 그 뭐냐 실적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승한 거는 이쯤에 왔을 때 너무 싸다 그런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한국 단자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죠. 2018년 말 2018년 말 사업 보고를 보면 재무 구조라든가 그런 거를 보시면 이제 유형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여기 468억 있고 기타 금융 자산 1000억 있고 그러면 이거 합치면 1400억에 현금성 자산 1300억 1400억에 300억 있으니까 1700억 정도 그쵸 170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단기 차익금은 거의 없었다. 이런 걸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이 당시 그 34,000원이니까 시가총액이 34 나누기 48 곱하기 5056 요 당시 시가총액이 3,581억입니다. 그럼 현금성 자산만 1,700억 정도 있었으니까 반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우 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했는데 실적이 아직 받쳐주질 못하니까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청산가치 대비 너무 근접해 버리면 그 주가가 반발 심리에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투자 매수 기회가 나와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면 그 싸게 산다는 그러니까 저평가 저렴하게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퍼 같은 경우에는 이익단이 너무 변하다 보니까 그 싸다 비싸다의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BR로 저평가 여부를 한번 우리가 골라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기업이 그 적자를 보지만 않는다면, 그쵸? 적자만 보지를 않는다면 자본 총계는 계속 늘어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저평가 여부를 골라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백테스팅을 한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 PBR이 0.3배 이하, 여기 보시, 보시면 여기 0.3배 이하, 그쵸? 0배, 요 지표 하나, 그리고 저렴하다는 판단 기준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100% 이하, 이거는 재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거. 유동 비율 100% 이상, 이것도 우량하다는 판단으로 한 겁니다. 딱 요 세 가지 지표만 해서 기업을 골라본 거고요. 이 정도 기업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가 백테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총 98개가 필터링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물론 2004년 이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상장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때는 쌌습니다. 2000년 초중반에는. 그래서 뭐 미래 10년에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가 오른 것 대비 이런 개별주들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동화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 2004년 현재 자본 총계가 1,464억이었고, 그리고 10년 뒤, 그러니까는 2000 이게 15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2,29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한 50% 늘은 건가요? 몇 프로 늘은 거예요? 2,297억 나누기 1,464억 하면 56% 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배당도 했을 거고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예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본 총계만 이렇게 단순히 놓고 보면 10년 동안 56%가 늘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동화약품이 뭐 엄청난 배당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5년 10월 8일 이 사이까지 최고가는 약 1400%까지 올라갔고요. 이날까지는 갖고만 있어서도 약 434%의 수익률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PBR 0.3배 이하에,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떤 해자라든가 그런 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화천기공, 공작기계 요즘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죠. 이런 기업도 보시면 674억에서 자본총계가 2,489억이기 때문에 이 당시 돈을 잘 벌었네요. 그쵸? 약 4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났네요. 자본총계가 10년 만에 4배 안 되게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번 겁니다. 근데 자본 총계가 4배 늘어날 때 주가는 약 10배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10배 상승했다는 뜻이고요. 최고가를 찍은 연도는 2007년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BYC 같은 거 볼까요? 뭐 네이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는 자 보시면 2천억에서 3,600억으로 약 50%, 한 60%, 70% 늘었네요. 자본 총계가. 이 기업이 배당 잘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약 900%의 수익률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해자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PBR 0.3배
요거하고 어떤 주가의 변동성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것도 있고요. 또 보실까요? 다른 거 보시면 음, 뭐 보령제약이 좋죠. 왜냐하면 제약사는 큰 성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 약을 먹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법니다. 그쵸? 맞죠? 제 말이. 보시면 자본총계 1000억에서 1773억으로 약 70%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70% 늘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1669%, 최고가는 2300%, 23배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저렴하게 산 거에 대한 힘이라고 봅니다. 자, 삼립식품 SPC죠. 아주 유명하죠. 보시면 이때까지는 뭐 시장에 그 관심이 없었어요. 1300억에서 2235억으로 자본 총계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률은 8500%, 시장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한 거죠. 예, 얘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이런 기업 신성통상, 옷가게, 뭐 지금도 뭐 적자는 안 보지만 성장하고는 담싼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도 자본 총계가 1438억에서 2100억으로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867%, 어마어마하죠. 신라교역 참치 만드는 회사. 자, 돈 잘 벌었어요. 이때는. 그쵸? 1300에서 4200으로 늘었는데 약 3배 조금 늘었는데 주가 상승률은 1000%. 그쵸? 한국 가구 허접한 기업이죠. 그래도 돈은 이때 잘 벌었네요. 가구 잘 팔아서 257억에서 720억으로 늘었으니까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률은 1145%, 최고가는 약 2200%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 보면서 샘플식품 뭐 해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1200억에서 1479억, 자본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가 상승률은 770%, 가만히 들고만 있었어도 10년 넘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770%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수익률은 무려 1437%가 37%나 되고요. 진양폴리 볼까요? 진양폴리 화학회사죠. 요거는 오히려 감자를 했는지 자본은 줄었지만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뭐 허접한 기업들도 자본이 줄었죠. 이렇게 자본이 준 거는 적자를 봤다든가 감자를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 있습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수익이고 중간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보령메디앙스, 예, 뭐 허접한 기업이죠. 음, 자, 50% 늘었습니다. 자본 총계. 근데 주가 상승률은 테마에 걸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이뤄냈고요. 이런 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는 이런 기업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보다는 지금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뭐 보실까요? 팜스코? 팜스코? 돈 잘 벌었네요. 이게 유중으로 벌었는지 돈으로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530억에서 2600으로 늘어났고요. 주가 상승률은 2756%. 자, 진짜 허접한 기업들은 이게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5억에서 216억. 얘는 초록 빼면 뭐 엔터니까. 얘는 뭐였더라? 얘는 그 팬티 만드는 회사였던가? 예. 이거 자본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에 팔 수 있는 기회. 초록백만이 유일하게 저거 됐고, 그리고 승일, 그 깡통 만드는 회사죠. 에어졸. 자, 자본 돈 잘 벌었네요. 꾸준히. 그쵸? 예.
3배 정도 늘었고 주가 상승률은 약 5배.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러한 기업들 보시면 그쵸? 어떤 뭐 경제적 해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냥 평범한 기업들이에요. 우리 상장되어 있는 그냥 잘 안 될 때는 적자도 보고 업황이 좋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그냥 평범할 때는 뭐 꾸준히 벌고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좋고 싸다면 쌀 때 산다면 그러고 나서 장기 보유한다면 좋은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하자면 PBR 0.3배의 의미.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둔 건데요. 이렇게 PBR이 낮을수록 저렴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렴하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렴한 거하고 주가 상승하고 동일시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싸다고 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가치고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적입니다. 이익. 그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기업 가치로 볼 수는 있으나 제가 말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가치는 그 가치가 아니에요. 자산 가치는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PBR이 낮은 기업이 저렴하고 이런 기업을 사면 나중에 오른다는데 왜 오르느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호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된다든가 뭐 어떤 정책 수혜를 받는다든가 이름으로써 이익을 잘 내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테마 타는 겁니다. 정치 테마를 타든 뭐 대목 테마를 타든 뭐 미세먼지 테마를 타든 뭐 대지열병 테마를 타든 각종 테마를 타서 뜬금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이미 저렴하게 사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수익을 내고 팔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은 각자의 어떤 역량하고 경험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저렴하다는 그 뜻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빠지면 PBR이 낮아진다. 이 잘못된 주가가 그래서 하락하는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PBR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오타입니다. 바꿔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유 없이 PBR이 높아진다. 이건 테마죠. 각종 테마에 타서 오른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래 싼 거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 보면 결국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이러한 PBR이 굉장히 낮은 주식들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익을 내고 그냥 파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를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많은 답이 있지만 뭐 싸게 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싸게 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나중 강의는 아마 기업의 이익 갖고 그 적정한 가치를 체크한 다음에 싸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싸게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잃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쵸? 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샀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잘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떨어져도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이. PBR 다 보실 줄 알잖아요. 시가총액과 자본과의 관계이니까.
그리고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한지 안 한지는 그냥 재무상태표 보면 아시잖아요. 그쵸? 음, 재무구조 우량한 거, 뭐, 이제 재무구조가 우량한 게 뭐냐, 뭐,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시면, KTNG 같은 거 볼까요? 재무구조 우량한지 안 한지. 현금이 1조 1000억 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3,500억 있고, 금융자산이 1조 6천억.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6,800억. 그리고 또 금융자산이 약 5천억.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갖고 있죠. 이런 거 다 뭐 예금, 채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부채 얼마냐? 단기 차입금은 겨우 480억, 160억 있어요.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고 차입금 920억. 그러면 약 1,500억 정도가 단기 차입금이 차입한 부채고 그냥 현금만 1조 1,000억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 기업이 우량하다, 안 우량하다 판단할 수 있겠죠. 충분하게. 그쵸? 저런 게 우량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게 아주 키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야. 뭐냐면 아무리 대가들의 책을 열심히 읽어도 따라할 수 없으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가의 어떤 그 철학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만든 투자법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뭐 퀀트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안 해도 됩니다. 숫자만 보고 해도 뭐 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성적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투자법은 벤자민 그레엄께서 말씀하신 투자법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서 어,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투자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렴한 시점을 알 수 있다. 그쵸? 싸게 거래되는 거. 저평가하고 저렴하게 거래되는 시점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차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뭘까요? 그리고 아 제가 이거를 만든 지 좀 오래돼서 저평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는 당연히 PBR입니다. PBR. PBR이 저평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라서 반드시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딱 10장 했네요. 10장 했는데 지금 녹화를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네. 43분 정도 했으니까 오래 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거를 좀 정리하자고 보면은 자, 이거 절대로 손실 보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내서 매수하지 마라.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충분히 싸게 사는 인내의 미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잃는 이유는 가치를 몰라서 비싸게 사고 싸게 팔기 때문에 그렇고요. 욕심 때문에 비싸게 사고 공포에 싸게 팔아서 자꾸 언밸런스가 나면서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슈팅, 언더슈팅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셔야겠죠. 실적이 주가에 보시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고요. 여기에 심리까지 덧붙이면 오버슈팅이 나오고 언더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에서 7배가 상승한 거고요. 한국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상향할 때 쭉 우상향에다가 실적이 나빠지니까 쭉 우상향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많이 빠지다 보면 어떤 기업의 PBR이 너무 낮아지면서 청산가치 대비 너무 싸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 그런 뜻이고요. PBR 0.3배의 의미 이거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우리가 PBR 낮은 거는 싼 이유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습니다. 싼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수익성이 낮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고 경제적인 해자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게 보지 않고 그래서 주가는 소외되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PBR 0.3배 이하로 거래되는 거고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기업도 해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예, 쉬운 가치 투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뭐 매일 아니면 하루 이틀 내 요 강의는 빨리 끝내고 다음부터는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적절한 기업들 분석해서 계속 올릴 거니까 같이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은 항상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요. 기업 공부에 대한 부분, 분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